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신 교수님과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기술들이 정말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옹스트롬 시대의 반도체 기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옹스트롬 스케일의 아주 작은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반도체 제조 공정, 특히 전 공정에서는 이러한 미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패터닝 공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곧 미세한 전자 스위치, 즉 트랜지스터의 전극과 게이트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작게 만들려는 이유는 웨이퍼 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더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기 위함이죠. 지금까지의 패터닝 공정의 핵심 기술은 이 기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로 리서그래피라는 것인데, 미술에서 말하는 석판화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기술은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원하는 영역에만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선택적으로 아주 작은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작은 이런 크기의 패턴을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포토 리서그래피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 이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바로 NA가 있습니다. 이 NA는 개구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개구수를 우리가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파장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DUV 같은 심자외선을 쓰다가 최근에는 파장의 길이가 더 줄어든 EUV, 즉 극자외선을 쓰는 것도 이렇게 파장을 짧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EUV 리서그래피에서 파장을 줄이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으니 반대로 NA 값을 늘리는, 즉 개구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있습니다. ASML은 현재 2세대 EUV 리서그래피라고 불리는 0.55 NA 값을 갖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030년대 초반 즈음에서는 NA 값을 한 단계 더 올린 0.75짜리 3세대 장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ASML 내부에서도 정말 이 3세대 장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구수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패터닝 공정의 조건이 더 가혹해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정 비용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0.75 NA짜리 장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 기술이 있느냐, 이것도 사실 불확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옹스트롬 시대의 패터닝에서 0.75 NA 값을 갖는 혹은 그 이상의 이런 패터닝 기술이 정말 필요할 것임은 확실합니다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난제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로드맵마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과연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한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계속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술 혁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정의 난제, 옹스트롬 시대의 난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옹스트롬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패턴들, 특히 9, 8, 7 옹스트롬 같이 한 자릿수의 옹스트롬 공정이 되기 위한 상황에서 물리적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옹스트롬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공정이 정말 옹스트롬 크기를 갖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공정의 네이밍에 대충 2.5 정도로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 옹스트롬이다 그러면 곱하기 2.5로 하면 1.2 나노미터 정도 되겠죠. 이게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실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원자의 크기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자주 쓰이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실리콘 원자 하나의 크기는 대략 0.11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2 나노미터짜리 패턴을 만든다면 이 패턴 안에는 실리콘 원자가 대략 11개 정도 나란히 배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반도체 소자나 이 소자의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그 메커니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고체 물리학의 이론은 소재 내의 전자 상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속체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들의 파동 함수가 겹쳐 있으니 이들을 집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 D, 영어로는 밴드라는 개념으로 이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지금까지 트랜지스터나 커패시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 소자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해 왔죠. 그런데 이러한 연속체 과정이 패턴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보다 좀 작아지거나 그거하고 비슷한 크기가 된다. 예를 들어서 1.2 나노미터 정도 되는 패턴이 정도가 된다. 그럼 원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원자를 한 개씩 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말인즉슨 반도체 소자와 소자의 작동 원리를 이제는 다시 써야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소자 설계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2 나노미터 패턴에서 11개의 실리콘 원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자, 이제 이 실리콘 원자들이 이제 다 같은 원자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개가 있으니까 외부에는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9개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내부와 외부의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외부는 자기가 아닌 원자들이 노출이 되고 내부는 자기끼리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내부와 외부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의 환경도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신호의 흐름이 이런 외부에 있는 원자들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옹스트롬 시대에서 우리가 미세한 패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미세한 패턴에서 원자 수준에서 이런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옹스트롬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도체 패턴이 매우 작아지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문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문제를 디파인을 해야지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리서그래피 같은 반도체 첨단 공정 장비도 아주 미세한 노이즈, 진동, 그리고 열에 의한 열적인 요동에 의해서 이런 환경에 의한 좀 흔들리는 효과들이 생깁니다. 패턴의 크기가 비교적 클 때, 예를 들어서 100나노미터 정도 될 때는 이 정도의 흔들림은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 나노미터, 1나노미터 이 정도 크기가 된다. 그러면 아주 작은 흔들림이라고 하더라도 패턴의 모양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영향을 받다 못해 패턴끼리 만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만나거나 만나야 할 부분에서 연결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 전자 패턴은 제대로 소자의 기능을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옹스트롬 공정으로 접어들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이 너무 느려지거나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정 단가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공정들로 인해서 옹스트롬 시대의 반도체 생산량은 아무래도 이 전 세대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웨이퍼의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 옹스트롬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1에서 2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물리적 패턴의 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번에는 좀 흥미로운 현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흥미롭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흥미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원자 단위로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양자역학의 효과가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 과정에서 양자역학을 배우면 항상 많이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소 원자의 전자가 이 포텐셜 우물에 갇히는 문제를 푸는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텐셜은 일종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우물 안에 아주 작은 공이 갇힌 것을 생각해 보시죠 한번. 자, 이런 장벽에 갇힌 전자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는 파동 함수의 경계 조건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연습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장벽 사이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이런 효과를 양자 구속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파동 함수의 상태도 띄엄띄엄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부도체 패턴을 사이에 둔 도체는 이러한 양자 컨파인먼트, 즉 구속 효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실현이 될 수 있는 현실인데요. 여기에서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류가 새어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 경우 게이트에서 전압을 조절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현재의 트랜지스터 개념도 이제는 어렵게 됩니다. 전압이 조절이 어려워지면 그에 합당한 조절 장치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역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원자 단위로 이제는 기술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 단원자 소자를 만드는 접근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자는 원자 몇 개 단위에서 작동하는 전자 소자를 의미하는데요. 띄엄띄엄 존재하는 전자의 파동 함수를 하나의 신호 전달 매개체로 보고 정해진 에너지 상태에 따라 그 외부 전압을 매칭을 해서 여러 단계에서 소자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만 양자역학적 효과가 이왕 발현된다면 이것을 더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제와 기회가 공존하는 옹스트롬 시대입니다만 우리는 결국 계속 반도체를 필요로 할 것이고 기술은 계속 진보해야 할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이 옹스트롬 시대에서 예상이 되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방식, 즉 우리가 영어로는 바텀 업이라 부르는 이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제한되는 기술들은 원자 혹은 분자 단위로 이것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조립이 사람이 조립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조립되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자 자기 조립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작게는 1에서 2나노미터 수준의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리서그라피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 즉 영어로는 우리가 탑 다운이라고 부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조합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자 셀룰러 오토마타나 아니면 이런 자기 작동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천장에서 내려오느냐를 따지기 전에 사실 아예 전자를 쓰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대신에 비달갱이, 즉 포토닉스나 광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통적인 트랜지스터 대신에 새로운 소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런 신경세포를 흉내낸 맵리스터나 뉴로모픽 컴퓨터 같은 이런 새로운 소재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은 인간의 어떤 신경세포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뉴로모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훨씬 더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인 소자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술적인 대안들은 지금도 꾸준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기술들은 결국 사장될 것이고, 또 어떤 기술들은 양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는 기초과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박사가 얘기하셨던 이 유명한 문구 하나를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There is a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즉 바닥에는 여지가 아직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지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